이번 시간에는 이터레이터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레이터 패턴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배열 하나 만들어서 포문 돌리는 코드를 한번 먼저 좀 볼게요. 여러분들 너무 쉬워서 제가 말없이 코딩만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코딩하고 이제 코드를 돌려보면 뭐 테스트는 별도 필요 없고 그냥 콘솔로 찍을게요. 자,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배열의 각 요소가 포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콘솔에 찍힌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리미티브 타입, 그러니까 스트링을 포함한 프리미티브 타입의 배열을 이렇게 만들면은 얘를 이제 하나씩 포문이 순환하면서 출력을 하게 되죠. 매튜 꺼내와서 매튜 출력하고, 앨리슨 꺼내와서 앨리슨 출력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터러블이라고 하거든요. 반복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요거는 그 배열이고요. 배열 말고 이제 리스트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배열은 이터러블 하죠. 반복할 수 있는 형태죠. 각 요소를 하나씩 순환할 수 있는. 요거를 이제 배열이라는 이제 문법을 통해서 자바에서 제공을 해준 거고, 우리가 임의로 배열하는 거를 이렇게 순환하는, 반복하는, 그거를 객체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바에서는 이미 너무 익숙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자바에서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반복 처리할 수 있는 객체. 이 객체가 바로 자바에서는 컬렉션이라고 하고 리스트와 셋 두 가지로 마련을 해뒀고, 일단 먼저 리스트에 대해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뭐 딱히 제가 설명드릴 부분들이 많이 없고, 자바의 컬렉션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고,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들은 이터러블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사용이 되고 있다. 자, 그거를 이제 소스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 뭐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 컬렉션이죠. 들어가 보면은 이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는 컬렉션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익스텐즈 하고 있고요. 얘를 컬렉션을 한번 또 따라가 보면 컬렉션은 이터러블을 익스텐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바 클래스에서 이터러블을 상속받거나 구현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참고를 해 보려면 show type hierarchy를 클릭을 하시고요. 상속 구조가 쭉 다 보이거든요. 이터러블 인터페이스를 쭉 상속받거나 구현하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고,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컬렉션이라고 하는 거죠. 컬렉션이 이제 상속받고 있고,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또 상속받고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또 리스트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셋, 이 컬렉션을 익스텐즈 했고, 컬렉션은 이터러블을 익스텐즈 하고 있죠. 그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애들은 전부 다 이터러블하다, 반복시킬 수 있다라는 뜻이고, 이 이터러블이라는 게 이제 따라 들어가 보면은 이터레이터라는 게 있죠. 반복자. 반복을 수행할 수 있는 얘를 호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로 포이치 뭐 이런 것도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문을 이제 돌리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은 보통 이렇게 포문을 사용을 할 겁니다. 리스트에 쭉 애도 넣고 이렇게 쓸 거예요. 실행을 해보면 콘솔을 보시면 A, B, C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리스트를 포문 돌리는 방법은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터레이터 패턴을 이용한 방법이죠. 자, 리스트에서 이터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인터페이스에서 보셨듯이 리스트 인터페이스는 컬렉션 인터페이스의 자식 인터페이스죠. 그 다음에 컬렉션은 이터러블이었고, 그 위에 이터러블은 이터레이터 메서드가 있었죠. 그래서 이터레이터를 이용을 해서도 포문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네, 콘솔이 좀 지저분해지니까 얘는 좀 주석 처리를 하고요. 실행을 해보면 ABC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자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터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 이터레이터는 메소드를 두 가지가 갖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요소에서 이
이 처음에 내가 불러올 요소가 있냐, 여기서는 이제 has next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A라는 이 값이 있냐를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를 해서 있으면, A라는 게 있어요. 있으면은 next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복이 돼요. 반복이 두 번째로 가는데 두 번째가 있냐, B라는 것이 있냐 체크를 먼저 해요. 먼저 하고 B라는 게 있죠. B라는 게 있으니까 이 B를 next 메소드로 호출해서 가져옵니다. 이런 거를 반복자 이터레이터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터레이터 패턴은 대표적으로 이 has next와 next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내가 갖고 올 엘리멘트가 있는지 검사하고 있으면은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이터레이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바 컬렉션 프레임워크에는 이제 리스트와 그다음에 셋에서 이 리터레이터를 반복자 패턴을 이용을 해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셋 같은 경우 이제 한번 더 볼게요. 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셋도 포문을 이용을 해서 이제 출력할 수도 있지만 이터레이터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반복자를 가져오는 거죠. 반복자를 가져와서 그 반복자를 이용해서 엘리먼트를 하나씩 순환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터레이터, 나머지는 이제 while문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리스트하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터레이터 반복자를 이용을 해서 반복문을 수행하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터레이터 패턴을 가져온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그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제너레이터라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이제 이터레이터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이터레이터를 이해를 할 때에는 자바 코드를 가지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터레이터 패턴을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자바 코딩 하시는 분들은 이미 리스트와 셋이 컬렉션으로 이렇게 익스텐드 되어 있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반복 이터레이터 패턴을 이미 JDK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터레이터 패턴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 원래 객체를 이터레이터라는 객체로 끄집어내서 반복 가능한 이터러브란 걔를 이용해서 반복시키는 이런 패턴을 반복자 패턴, 이터레이터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터레이터 패턴은 자바의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범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코레이터 패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식자 패턴이라고 불리는 이 데코레이터 패턴은 원본 객체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기능을 확장해 줄 수 있게 해주는 패턴이고요.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여러분들 자바 공부하시면 많이 쓰시게 될 텐데 IO 패키지에 있는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리더, 라이터 그 사이에 우리가 IO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버퍼드 리더, 버퍼드 인풋 스트림 뭐 이런 것들을 생성자로 계속 이렇게 넣어주면서 뭔가 기능을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자바의 IO 패키지에서 이렇게 데코레이터 패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를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우선 테스트 코드를 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타이틀이라는 인터페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얘를 이제 구현한 no deco 타이틀은 단순히 타이틀에 대한 텍스트만 입력해주는 타이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고요. 이 타이틀이라는 인터페이스는 디스플레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no deco 타이틀이 구현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생성된 이제 타이틀 객체를 데코레이션, 그러니까 이 지금 텍스트가 이렇게 하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객체를 대시 타이틀 데코라는 생성자의
파라미터로 이제 이렇게 주입을 해주게 되고요. 이 주입을 한 다음에 대시 타이틀 데코 점 디스플레이를 하면은 이제 하이 되어 요 부분에 앞뒤로 이 대시를 이제 붙여주게끔 장식을 시켜주는 거죠. 데코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또 다시 아스타 타이틀 데코의 생성자의 파라미터로 넘겨주고 나서 이 아스타 타이틀 데코의 디스플레이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앞뒤로 이번에는 아스타 기호를 더 덧붙인 형태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공통적인 부분들이 뭐죠? 디스플레이 메소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노 데코 타이틀도 타이틀 타입이고 대시 타이틀 데코도 타이틀 타입이에요.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죠. 원본 객체랑 데코레이션에는 객체를 같은 타입으로 보고 그 같은 타입인 상태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그냥 호출하게 되면은 이 타이틀에 사용되고 있던 디스플레이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대신에 이 대시 타이틀 데코와 아스타 타이틀 데코는 데코하지 않은 원본 객체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이렇게 받거든요. 이렇게 받을 때 얘도 데코로 타이틀 형태로 생성자를 주입받도록 작성을 하는 겁니다. 코드는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이 코드로만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리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가 UML을 먼저 좀 그려와 봤습니다. UML을 보시면요. 타이틀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 타이틀은 디스플레이와 셋 타이틀 메소드를 구현하라 라고 해놨고 타이틀 텍스트라는 구현 클래스를 이용해서 여기는 노 데코 타이틀로 해놨죠. 얘를 이용을 해서 이제 타이틀 객체를 생성을 한 거죠. 이렇게 생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타이틀 텍스트라는 클래스 여기 지금 바꿀게요. 생성된 타이틀 객체를 이제 데코레이션 해야 돼요. 그 타이틀에 대해서 데코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타이틀 데코라는 추상 클래스를 여기 가운데 넣는데요. 추상 클래스를 가운데 넣은 이유는 우리가 코드상으로는 지금 이 없잖아요. 대시 타이틀 데코랑 아스타 타이틀 데코만 있는데 여기는 타이틀 데코라는 추상 클래스를 하나 중간에 넣었어요. 이 중간에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타이틀 데코는 타이틀 텍스트 객체의 인스턴스를 필드로 상태 관리를 해야 돼요. 중간에 앱스트랙트 클래스가 하나 필요가 한 거고 타이틀 데코 대시와 타이틀 데코 아스타는 이 타이틀 데코를 상속받아서 구현하게끔 하게 되면은 앱스트랙트 클래스가 갖고 있는 이 필드 상태를 공통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타이틀 데코 대시를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얘는 어쨌든 타이틀이고 디스플레이도 구현이 되게 돼 있고 얘를 이 타이틀 데코의 아스타에 생성자 파라미터로 넘겨준다는 얘기는 타이틀이 공통 타입으로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인 어트랙트 클래스의 타이틀 데코에 타이틀이라는 필드에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틀이라는 필드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타이틀 텍스트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제 데코를 시킬 때 생성자로 타이틀 타입으로 넘겨주게 돼 있죠. 타이틀 타입으로 넘겨줄 때 얘가 타이틀 타입으로 생성자에 넘겨주고 이 넘겨준 파라미터를 클래스 내부의 자체 타이틀이라는 필드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타이틀 데코라는 업스트랙트 클래스는 생성자를 바로 생성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앱스트랙트 클래스는 누 연산자를 이용해서 생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식 데코드를 이용을 해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거고요. 이 인스턴스 생성을 할 때 데코 대시도 타이틀 데코 대시 요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이건 지울게요. 여기에 이 타이틀 데코 대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때 이 타이틀 객체를 넘겨주게 되면은 이 부모 클래스에 있는 타이틀 필드에 저장이 되어 있죠. 이 저장이 된 상태에서 타이틀 데코 아스타를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때 이 데코 대시를 넘겨주게 되면은 이 타이틀이 그대로 전달된 상태로 넘겨지게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말로 하니까 조금 많이 저 자신도 좀 꼬이고 하는데 테스트 코드를 하나씩 구현해 가면서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틀 인터페이스를 생성을 할게요. 타이틀 인터페이스는 이제 디스플레이와 셋 타이틀이라는 메소드를 구현해라 라고 메소드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타이틀 텍스트라는 타이틀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한 클래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setTitle이라는 메소드가 있는 걸 보아하니 타이틀을 관리를 해야 된다 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이 타이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실행을 한 다음에 요 디스플레이 요 메소드를 지금 보이드로 해놨는데 테스트 편의성을 위해서 리턴을 스트링으로 하도록 할게요. 테스트 assert equals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보자면 테스트 해볼게요. 네, 성공했습니다. 타이틀이 정상적으로 여기에 들어갔고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타이틀 필드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데코 클래스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UML에서도 이제 보여주고 있다시피 이 데코 클래스들은 중간에 이 원본 객체에 대한 타이틀 객체를 이렇게 필드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애스트랙트 클래스로 하나 만들어주고 걔를 상속받아서 구현을 해야 돼요. 타이틀 데코라는 애스트랙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타이틀 타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타이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상태로 애스트랙트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타이틀과 디스플레이, 타이틀 데코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타이틀 데코를 상속받은 애들 밑에 자식들이 처리하게끔 만들어 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구현할 필요가 없어요. 자, 구현을 안 하게 되면 set 타이틀이 지금 빨간 줄이 거지죠. 앱스트랙트로 만들어 버립니다. 메소드가 앱스트랙트이면은 클래스도 앱스트랙트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 타이틀 데코라는 앱스트랙트 클래스가 하는 역할은 타이틀이라는 객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중간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필드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필드를 프라이빗 타이틀로 만들었는데 이 자식 클래스들이 이 필드에 접근을 할 수 있으려면은 프라이빗으로는 접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자식들은 사용할 수 있게끔 프로텍티드로 만들어줍니다. 프로텍티드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자식 클래스들이 이 필드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식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식들을 이제 만들 때 생성자에 타이틀을 파라미터로 하나 받는 거를 생성자를 만들어서 이 생성자에서 부모 타이틀 데코에 있는 요 프로텍티드 된 타이틀 필드에 세팅하게끔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코드 한번 해볼게요. 앱스트랙트 클래스들을 이제 자식들이 구현을 해야 되는 거고요. 파라미터가 하나 있는 생성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클래스에 있는 필드에 접근한다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슈퍼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시 타이틀이라는 데코 생성자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면은 부모 클래스인 타이틀 데코에 있는 이 타이틀 필드에 세팅을 하게 되죠. 자, 이 타이틀도 이제 앱스트랙트에 있는 타이틀에 접근해서 세팅하면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디스플레이인데요. 이 디스플레이는 얘는 뭐 어떤 일을 할 거냐면 대시를 앞뒤로 붙여줄 거예요. 자, 테스트 코드를 이제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하이 대어에 앞뒤로 대시가 붙어야 될 겁니다.
실행해 볼게요. 네, 통과했습니다. 너무 지금 잘 되니까 의심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제 실패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네, 실패되죠? 다시 이제 정상 처리되게끔 다시 수정하고요. 자, 이번에는 아스타를 이제 앞뒤로 붙여주는 아스타 타이틀 데코라는 클래스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 타이틀 데코랑 거의 유사하게 만드시면 돼요. 네, 귀찮으니까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시가 아니고 아스타. 작성 끝났고요.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아스타가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대시가 붙은 상태에서. 왜냐면은 대시 타이틀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아스타 타이틀 이 객체를 생성을 할 때 타이틀 얘를 들고 온 게 아니라 대시 타이틀 데코가 이제 데코된 거 얘를 여기다가 생성자에 넣어준 거죠.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과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를 데코레이터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케이크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케이크 그 안에 먼저 빵부터 만들어야 되죠. 빵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림 바르고 뭐 딸기 올리고 뭐 이것저것 올릴 텐데 이 빵하고 그 다음에 뭐 크림 뭐 딸기 이런 거를 같은 타입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빵에서 크림을 돌리고 옆에 작업할 사람한테 딱 주죠. 딱 주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딸기를 올리고 딸기 올린 작업이 끝나면은 그 작업 끝난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은 또 다른 데코를 하겠죠. 이 데코 하라고 넘길 때 내가 작업했던 부분까지 그대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자바 IO 패키지에 데코레이터 패턴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데코레이터 패턴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개의 데코를 만들게 되면은 생성자 안에 뭐 생성자 안에 생성자 안에 생성자 안에 이렇게 중복돼서 이렇게 넣는 그 코드도 좀 많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데코레이터 패턴을 이 자바 IO 패키지에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이렇게 할 때 굳이 그거를 썼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개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바를 설계하고 만든 분들이 자바 IO 패키지를 데코레이터 패턴으로 만들었으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니까 이제 이 데코레이터 패턴을 이해했으니 이제 우리가 한번 파일 IO에 있는 인풋 스트림 객체를 코드를 작성을 해 가면서 데코레이터 패턴을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바에서 지금 제가 이 리소시즈 폴더 안쪽에 이 랭.property라는 이 프로퍼티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키 밸류 정보를 이렇게 프로퍼티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 놓고 걔를 불러와서 프로퍼티 값을 사용을 하는데 이 랭.property라는 파일을 읽는 행위 요게 인풋이죠. 읽는 거. 코드로 먼저 좀 살펴보자면 props.load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를 보면은 input stream이라는 게 있죠. input stream. 파일을 읽은 거를 input stream 객체로 만들어서 여기다 넘겨줘야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이 resources 폴더 안쪽에 있는 요 랭점 프로퍼티라는 파일을 읽어와 라는 뜻이에요. 읽어오게 되면 이 메소드로 호출하게 되면 인풋 스트림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인풋 스트림이 IO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좀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이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은 인풋 스트림으로 파일을 읽어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in을 이렇게 넘기는 거죠. 이렇게 넘기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파일 자체를 이 바이너리를 그대로 읽어서 걔를 넘겨줘도 되지만은 읽을 때 이 랭점 프로퍼티가 한 몇 메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빨리 읽기를 원하잖아요. 조금 더 속도를 향상시켜서 그런 데코 기능, 추가 기능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본 인풋 스트림을 생성자의 파라미터로 넘겨줬죠. 파라미터에 넘겨주고 BR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BR로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버퍼드 인풋 스트림, 인풋 스트림을 조금 더 빨리 읽는 그런 클래스로 변환을 해서 로드를 할 수 있게끔 넘겨준 거죠. 원본 타이틀 텍스트라는 게 있고 이 타이틀 텍스트를 데코하는 클래스에 넘겨줬죠. 사용법이 똑같은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바의 PyIO 패키지에는 이와 같이 이 인풋 스트림을 상속받은 버퍼드 인풋 스트림,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인풋 스트림의 CO 타입 하이라키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인풋 스트림 소스를 한번 보면은 인풋 스트림에 보시면은 앱스트랙트로 메소드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리드가 만들어져 있고 이 인풋 스트림을 이제 상속받은 애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방금 보셨던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고요.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 필터 인풋 스트림 보시면은 여기 있죠. 필터 인풋 스트림에 버퍼드 인풋 스트림 얘가 있고요. 얘 위에 필터 인풋 스트림이 있고 이 필터 인풋 스트림을 보면은 익스텐즈 인풋 스트림을 하고 있죠. 네, 이렇게 데코하는 애랑 원래 인풋 스트림 애랑 타입은 인풋 스트림이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이제 나 자신을 데코해라고 생성자 파라미터로 계속 넘겨줄 수 있는 형태. 그리고 넘겨주면은 걔를 꾸밀 수 있는 메소드를 하나 앱스트랙트를 만들어 놨죠. 뭐였죠? 리드였죠. 그러면은 버퍼드 인풋 스트림에도 보면은 여기에 보면 리드라는 메소드가 걔를 보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드라는 이 메소드가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메인 개발, 우리가 이제 SI 프로젝트나 뭐 이런 데서 뭔가 특정 도메인을 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데코레이터 패턴을 사용할 일은 없을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 자바 IO 패키지에 있는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을 하는 거 자체를 좀 힘들어하는 초급 개발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데코레이터 패턴을 준비를 해봤고요. 데코레이터 패턴에 대한 요 소스를 한번 여러분들이 구현을 딱 한번 해보시면 이 파일 IO에 있는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원리를 아니까 그 사용법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데코레이터 패턴을 통해서 파일 IO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옵저버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저버 패턴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의 이벤트 리스너라는 거 그런 기능에 대한 원리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프로젝트를 뛰다 보면은 카프카나 레비demq 같은 메시징 큐를 이용하는 참여를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구독 발행 패턴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천천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테스트 코드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거를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제 채널을 이제 구독을 하시면은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새로운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구독 알림을 받잖아요. 알림 체크를 하면 그런 거가 이제 옵저버라고 보시면 돼요. 채널 구독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신문 같은 거 구독하면은 돈 내면 또 신문이 알아서 우리 집으로 오죠. 이와 같이 뭔가 새로운 것이 발생이 됐을 때 그거를 구독한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알림을 주는 거 이런 거를 옵저버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코드로 표현을 해보자면 채널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채널을 만들었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하참 오우라는 채널을 하나 만든 거예요. 만들었고 이 딘이라는 유저가 이 채널에 서브스크라이브, 구독, 옵저버 패턴에서 이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구독, 서브스크라이브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를 구독이라고 합니다. 그럼 딘이라는 사용자가 하참 오우라는 채널에 구독을 한 거죠. 이 구독을 하게 되면은 딘이라는 사용자가 구독을 했어요. 이제 구독을 했는데 이제 며칠 있다가 이 하참 오우 채널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은 그 채널에서는 이 구독한 사용자 목록을 체크를 해가지고 그 구독자들한테 노티파이, 알림을 주죠. 그거를 코드로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알림을 주는 거예요, 채널에서. 그러면 얘가 이제 실행이 되고 나면은 요 내부적으로 로직이 채널 안쪽에 구독된, 서브스크라이브된 사용자들에게 알림을 주는 거죠. 그럼 알림을 어떻게 사용자들이 알아서 받냐? 요거는 이제 실제로 구현해 가면서 요 뉴 비디오 노티스라는 메소드를 구현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빨간 줄이 이렇게 쭉 거졌으니까 클래스 만들고 로직을 하나씩 좀 채워보도록 할게요. 생성자에서 받는 거는 채널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저 클래스를 생성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서브스크라이브 메소드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스크라이브는 이 채널에 유저가 등록이 되는 거죠. 채널 클래스에서 채널에 구독을 하는 건데 이 채널 안에는 유저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명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 명이 있는 상태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테스트로 어떤 유저들이 있는지 딘이라는 유저가 채널에 구독을 했으면은 유저즈라는 필드에 딘이라는 사람이 들어가겠죠. 들어가면은 이 유저 리스트에 있는 사이즈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체크를 하면은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독을 하면은 유저즈에 지금 몇 명이 있는지 체크하는 걸로 한번 좀 바꿔볼게요. 어서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한 명 들어갔으니까 한 명 이렇게 들어가겠죠. 초록색 떴고요. 성공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독한 사용자들에게 노티파이하는 이 메소드를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구독자들에게 알림이죠. 자, 구독자들한테 알림이니까 일단 여기 채널에서 관리했던 유저즈 이거를 명칭을 좀 바꿀게요. 서브스크라이버즈라고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스크라이버즈에게 포이치문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이 리스트니까 반복해서 유저들에게 노티파이 하는 로직이 들어가면 될 겁니다. 유저별로 노티파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뉴 비디오를 이제 노티파이 할 때 요 받는 파라미터 요게 여기 보시면은 제가 메시지를 넣는 걸로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노티 메시지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면은 유저라는 클래스에 알림이라는 메소드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림이란 메소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서 리턴을 스트링으로 할게요. 채널에서 알림을 보낼 때는 이런 메시지로 보냈지만은 유저가 받는 알림 메소드에서는 누구누구니 뭐뭇이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찍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코드는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 얘가 new video notice. 지금 상황에서는 마땅한 테스트 방법이 좀 떠오르지 않으니까 요 유저점 알림 요거를 호출하면은 스트링으로 결과를 받으니까 얘를 채널 여기서 콘솔에다가 로그를 그냥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코드를 실행해 볼게요.
디버그 콘솔을 보면 딘님 신규 동영상 뭐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콘솔에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를 한 명 더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유저 카운트가 1에서 2로 증가가 될 겁니다. 네, 성공. 여기까지 성공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새로운 동영상이 나와서 노티파이를 한 번 더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테스트 코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신규 동영상 옵저버 패턴이 등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한 명만 있었으니까 한 명이 이렇게 노티가 간 거고, 두 번째로 쌤이라는 사람이 신규 등록을 했고, 이 사람한테까지 이제는 빌더 패턴이라는 것이 등록이 되었을 때 딘하고 쌤 두 명한테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옵저버 패턴이라고 하고요. 옵저버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제 서브스크라이브라고 하는 거죠. 구독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노티스를 해주는 거죠. 근데 옵저버 패턴의 단점이 뭐냐면은 이 채널하고 그 다음에 이 사용자, 이 구독자하고 서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채널에서 노티를 주려면 채널에 구독한 사람은 이 구독할 때 노티를 줄 수 있는, 여기서는 알림이죠. 알림 메서드. 이 알림 메서드를 구현을 해놔야 돼요. 알림 메서드를 구현을 해 놔야 된다는 거를 유저는 아는 거죠. 유저가 채널에 구독을 할 때 채널은 알림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노티를 줄 거야. 그러니까 서로 상호 간에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옵저버 패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결합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 결합을 조금 줄 수 있는 방법, 인터페이스를 좀 활용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사용자라는 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옵저버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저버블 인터페이스를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그리고 얘는 알림이라는 메소드를 구현해 라고 정의를 해주면 될 겁니다. 자, 이미 메소드가 이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임플리먼트 요거 하나 추가한 거로 이제 끝났고요. 자, 채널에서는 서브스크라이브를 유저를 받는 게 아니고 이제 타입을 옵저버블로 받는 거죠. 이 리스트가 이제 유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합을 최대한 지금 줄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인터페이스, 옵저버블 얘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유저하고는 결합도가 아까하고는 조금 살짝 틀어졌죠. 네,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색 떴고요. 성공.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옵저버 패턴을 한번 구현을 해봤고요. 옵저버 패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카프카나 레빗MQ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시니어급 개발자라면은 아마도 대부분의 개발자분들이 이 카프카와 레빗MQ를 경험해 보지 않으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카프카, 아파치 카프카랑 요거는 이제 메시지 브로커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다음에 레빗MQ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빗MQ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메시지 브로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옵저버 패턴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카프카랑 레빗MQ를 왜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일반적인 옵저버 패턴에서는 이 채널을 발행한 사람하고 이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하고 코드상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었죠. 그걸 그나마 조금 이제 풀려고 인터페이스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그런데 이건 같은 서버에 있을 때나 가능한 거죠. 서버가 다르다면 구독자가 따로 떨어져 있고 발행자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서로 같은 서버에 있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알림 이런 메소드를 추가할 수가 있나요? 아니,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중간에 브로커라는
미들웨어 서버를 하나 두는데 이게 이제 메시지 큐 형태로 관리가 되는 중간 매개체다 해서 바로 브로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독자와 발행자가 서로 서버가 떨어져 있고 이 두 개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애, 이게 브로커라는 거예요. 중간에 브로커가 하나 끼어 들어간 패턴, 이거를 발행 구독 패턴이라고 합니다. 잠깐 이제 정리를 하자면, 구독자와 발행자가 서로 긴밀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동일 서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행 구독 패턴은 구독자와 발행자가 서로 몰라도 되고요. 단지 이제 구독자는 뭘 구독하겠다, 발행자는 뭘 발행하겠다. 요거만, 그러니까 뭘만 이제 관리하는 중간에 브로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커가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보통 이 아까 말했던 뭘 있죠? 이 뭘이라는 것을 대부분 이제 토픽이라고 합니다. 토픽이요. 이 토픽이라는 용어를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발행 구독 패턴의 브로커의 역할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카프카를 쓰시든 RabbitMQ를 쓰시든 혹은 이 MQTT라는 것이 있는데 이 MQTT라는 것을 쓰든 어떤 걸 쓰든 그 원리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코딩 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발행 구독 패턴을 이렇게 말로 제가 이렇게 떼우고 마무리를 할 거냐? 아닙니다. 코드를 한번, 원래는 이제 서버 이렇게 다 이제 구성하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원리만 이해를 하는 수준에서 하면 되니까, 브로커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하나 만들게요. 따로. 위에 코드를 썼던 거를 그대로 좀 가져와서 붙여놓고요. 발행 구독 패턴은 구독자와 발행자가 서로 모른다 된다 그랬죠. 발행자도 유저 중에 구독자만 있는 게 아니라 유저 중에 발행자도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퍼블리셔라고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를 따로 만들지 말고 그냥 유저로 하겠습니다. 유저 퍼블리셔. 그 다음에 유저 딘인데 딘은 서브스크라이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잭이라는 퍼블리셔. 채널에 이제 채널을 등록을 이제 하는데, 잭이라는 사람이 하찮은 오라는 채널을 만드는 거, 이거를 이제 코드로 표현해 보자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채널 생성자가 두 개를 파라미터를 받는 걸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에는 이제는 퍼블리셔가 따로 관리가 돼야 되겠죠. 아까 전에 옵저버블로 했던 거는 유저로 다시 한번 원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이름과 퍼블리셔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한 게터도 좀 만들어 줄게요. 어서트를 이용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코드 돌려볼게요. 이게 바뀌었군요. 네, 유저로 들어갔기 때문에 유저 클래스에도 게터를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테스트가 통과를 할 겁니다. 통과했고요. 채널은 제대로 이제 세팅이 됐고,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발행 구독 패턴에서는 이제 서로 서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브로커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브로커한테 채널을 등록하는, 발행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로직이. 브로커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브로커에 퍼블리시 해야 되죠. 발행하는 거를 퍼블리시라고 합니다. 퍼블리시라는 메소드가 필요하겠네요. 브로커의 채널을 이제 브로커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아까 전에 옵저버 패턴에서 유저를 리스트로 관리했던 것처럼 얘도 채널을 관리하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딩하면은 브로커가 관리하고 있는 채널에 이 잭이 하찮은 5라는 채널을 이렇게 등록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죠. 자, 이번에는 옵저버 패턴에서처럼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해야죠. 구독해야 되죠. 근데 구독해야 되는데 구독할 때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채널 정보가 필요하죠. 채널의 구독자가 되는 거니까 전 딘이라는 사용자가 채널에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야 돼요.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이 채널 정보를 어디서 가져오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소스상으로는 이렇게 위아래로 채널이 이렇게 있지만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여기랑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랑 떨어져 있는 거고 이 유저는 이 채널 정보를 여기 있는 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브로커에서 채널 정보를 가져야 되죠. 내가 브로커에 올라가 있는 채널 중에서 하나를 집어서 구독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브로커에서 채널을 가져와야 되는 메소드가 있을 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 브로커 내에서 지금 상태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싱글톤 패턴을 이용해서 이 코드에서는 싱글톤 패턴을 위해서 좀 구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약간 좀 길어지니까 생략을 하고 여기서는 브로커는 구독자와 발행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브로커에 있는 getChannel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은 파라미터로 이제 채널 이름을 주면은 채널을 가져오는 이런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소드를 만들어 줄게요. create 메소드 그리고 채널을 어디서 가져오냐? 요 이름으로 요 리스트에서 하나 꺼내오면 되겠죠? 하는데 그 리스트에 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getChannel 메소드를 제가 잠깐 영상을 멈추고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지금 좀 요 코드 자체가 좀 위험하긴 한데 일단 그런 거는 좀 생략을 하고 개념을 좀 공부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채널 정보를 가져와서 getChannel name 해가지고 하찮은 5 채널을 가져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서브 채널. 이 채널에 구독을 해야 되겠죠. 채널에 이 구독자 정보를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미 구현을 해놨죠. 딘하고 assert equal 1이 나와야 될 겁니다. 이 테스트 코드를 이제 돌려보면은 초록색 이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채널.new video notice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브로커가 중간에서 채널 정보와 그다음에 구독자 정보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관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 테스트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면은 이제 올바르지 않고 우리가 비즈니스 로직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제 채널 브로커에 등록하고 그 다음에 구독자가 채널 정보 가져와서 그 채널에 구독 등록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노티는 언제 가죠? 노티는 발행자가 그 채널 정보를 브로커에서 가져와서
그 브로커에서 노티스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노티스하는 로직 안에 해당 채널에 구독자 꺼내오고 유저들한테 알림이 갈 수 있도록 알림 로직이 브로커 안쪽에 위치를 해야 되겠죠. 채널 안에 뉴 비디오 노티스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채널에서 뉴 비디오 노티스를 알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브로커에서 알림을 주게끔 로직을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면 안 되고요. 첫 번째로 발행자가 브로커에 알림 메시지를 보내도록 브로커를 호출을 하고요. 브로커는 알림 로직을 수행하는데 발행자의 채널을 조회를 하고 해당 채널의 구독자를 조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구독자에게 알림을 개별적으로 폼을 이용해서 발송을 하는 그런 식으로 로직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프로세스를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코드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발행자가 브로커에게 알림 메시지를 보내도록 호출을 해야 되죠. 이제 발행자는 뭔가 이제 그 채널에 대한 권한 뭐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하지 마시고요. 브로커에서 뉴 비디오 노티스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이 로직이 실행되게끔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채널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채널 정보를 넘겨줘야 돼요. 그 채널 정보는 이름으로 넘길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 메소드 안에서 알림을 발송하고 나서 알림을 몇 명한테 보냈는지 그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명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1이라고 치키겠죠. 자, 메소드 만들고 로직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행자의 채널을 조회를 해야 되겠죠. get 채널이라는 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러면 이름으로 발행한 채널 정보를 가져올 거고요. 여기서 채널의 구독자를 조회하는 로직, 옵저버 패턴 할 때 살짝 했었죠. 구독자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브로커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이 서브스크라이버에 대한 게터를 또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게터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구독자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겠죠. 사이즈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스크라이버즈를 쭉 포이치 돌리면서 아까 썼던 로직을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뉴 비디오 노티스를 옵저버 패턴에서는 이 채널에서 직접 했었는데 이 채널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브로커에서 채널 정보를 가져와서 여기서 구독자 정보를 꺼내와서 거기 구독자들한테 쏴주는 형태로 구현이 된 거죠. 테스트 코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색 성공했고요. 로고도 이렇게 보니까 딘님에서 정상적으로 출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한테 알림을 발송하는 주체가 채널이 아니라 이제 브로커가 된 거였죠. 이 채널에서 얘를 쏜 게, 이 메소드는 이제 이용 안 하고 있잖아요. 이용 안 하고 있고, 브로커에서 채널 정보 가져와서 거기서 구독자 정보 꺼내서 이 브로커가 구독자들한테 알림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기본 로직은 다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채널에 구독자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노티가 가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카운트가 2가 돼야 되겠죠. 테스트 코드를 돌려보면 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2명이 됐고요. 2명이 된 상태에서 한 번 더 호출을 해볼게요. 카운트 여기도
2가 돼야 될 거고요. 출력 로그에도 두 개가 찍혀야 되겠죠. 쌤하고 딘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테스트 통과했고, 여기 보시면 로그가 두 줄인데, 여기 지금 2라고 보이시죠? 요게 같은 내용이 두 번 찍히면 2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로그도 찍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채널을 추가적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잘 돌아가는지까지 보고 싶긴 한데, 시간이 조금 너무 지체가 돼서, 발행 구독 패턴에 대한 테스트 코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오늘 좀 내용도 길고, 좀 복잡하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요 테스트 코드랑 그 다음에 작성한 코드를 GitHub에 올려둘 테니까 그거를 참조를 하셔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옵저버 패턴을 한번 확실하게 공부를 해 두시면 나중에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는 패턴이니까요. 꼭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댑터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터 패턴은 두 클래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을 하는데 서로 인터페이스가 다른 거예요. A라는 클래스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인증이라는 일을 하는데 A라는 클래스는 isValid라는 메소드로 호출을 하고, B라는 클래스는 인증을 할 때 isValid auth라는 메소드를 쓰고, 그 상호간에 메소드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라서 그 두 개를 A에서 B 메소드를 호출하는 식으로 처리를 해도 되지만, 프록시 클래스에서 기존 원본 클래스를 유즈하는, 호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썼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 뭐 그렇게 사용하기보다는 이 B라는 클래스가 또 이제 교체될 수가 있잖아요. 기존의 코드들은 또 건드리지 않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클래스를 하나 두는 거죠. A에서 B로 변화하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클래스를 어댑터라고 합니다. 일단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로그인 인증 서비스라는 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 이렇게 서비스라고 인터페이스 선언해 놓고 오스 서비스 인풀 이렇게 구현하게끔 이런 식으로 작성 많이 하죠. 여기서는 이제 isValid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인증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멤버에 대한 인증이니까 멤버 객체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객체는 제가 이런 식으로 미리 좀 작성을 해놨고요. 롬복을 이용해서 빌더 데이터 이용해서 게터 세터 만들어주고, 빌더 패턴도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놨고요. ID 패스워드 레벨.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코딩을 한다고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 오스 서비스에 이제 isValid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끔 얘를 인터페이스로 만들고, 오스 서비스 인프를 얘를 구현하는 식으로 코딩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Valid를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면은, 이 오스 서비스 인풀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프라이빗으로 세션이라는 필드를 하나 상태를 관리를 할 거고요. 우리가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HTTP 리퀘스트의 세션을 이용하는 뭐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데, 그거와 유사하게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코딩하면은 이제 멤버에 들어가 있는 패스워드가 이 세션 필드 상태 관리하는 세션하고 1, 2, 3, 4하고 같은지 다른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불린 값을 리턴을 해 줄 겁니다.
예, 성공했습니다. 뭐 이와 같이 코딩을 할 텐데요. 이제 로그인 방식이 이제 세션에서 그 JWT 웹토큰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런데 그 내가 설정한 도메인에는 오스 서비스는 is valid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새로운 방식의 인증 토큰 방식, 웹 토큰 방식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명이 is valid 토큰이에요. 둘 다 하는 일은 비슷한데 메소드명이 다르고, JWT 서비스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를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하시죠. 외부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문제가 뭐죠? 내가 소스를 수정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예제니까 제가 미리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 외부 라이브러리인데 같은 거의 유사한 일을 하지만 메소드 명이 다르죠. 여기는 is valid고 여기는 is valid 토큰이고, 이럴 때 이렇게 다르면은 어차피 내가 오스 서비스 인풀은 오스 서비스를 구현한 클래스니까 여기서 세션 이퀄 요거를 하지 않고 is valid 토큰을 여기서 바로 호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이게 이렇게 클래스를 이렇게 내용을 수정하기보다는 뭔가 확장을 통해서 교체할 수 있게끔만 할 수 있으면 굳이 이 오스 서비스 인풀이라는 클래스를 소스를 수정할 이유가 없죠.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어댑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뭐를 만들 거냐면은 오스 서비스를 구현한 오스 JWT 어댑터라는 것을 하나 만들게요. 그렇게 어댑터를 만든 다음에 그 어댑터에서 JWT 서비스를 호출하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새로 변경된 여기는 이제 토큰 서비스, JWT 서비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파라미터를 멤버를 받는 게 아니라 토큰이라는 걸 받죠. 이 토큰이라는 걸 받아서 이 토큰을 JWT 서비스가 갖고 있는 토큰 필드하고 상태를 비교하는 그런 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서비스에 is valid를 했을 때 멤버를 넣어줬죠. 멤버 클래스를 잠깐 보면은 ID 패스워드 레벨, 제 토큰 좀 미리 넣어서 좀 그런데, 원래는 이게 없었겠죠. 이 토큰이라는 게 원래는 없었겠죠. 없었는데 이 멤버에 토큰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니까 토큰을 넣어줘야 될 상황이 왔던 것 같고요. 자, 멤버를 넘겨주면 어차피 이제 토큰이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실제 코딩에서는 JWT 토큰 관련해가지고는 HTTP 헤더에 담아가지고 오센티케이션 그 헤더 있죠? 거기에 담은 거를 이제 꺼내와서 뭐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멤버 클래스에다가 토큰이라는 스트링을 추가한 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큰 어댑터라는 걸 만들고, 얘는 오스 서비스를 임플리먼트 한 거니까 멤버를 받도록 해야 되고, 이 멤버 안에 있는 토큰을 이용해서 JWT 서비스를 호출하게끔 어댑터를 구성을 하면 될 겁니다. 오스 토큰 어댑터 클래스를 만들게요. 이와 같이 구성이 될 겁니다. 오스 서비스를 임플리먼트 했기 때문에 is valid라는 메소드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is valid 안쪽에서 JWT 서비스를 호출을 함으로써 JWT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is valid 토큰이라는 메소드도 수정할 필요가 없게 됐죠. 이렇게 변환해 주는 거를 어댑터라고 하고요. 디펜던시 인젝션을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구성을 할 수 있게 됐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JWT를 new를 했던 거를 그냥 얘를 가져다 쓰는 방식으로 또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는 안 쓰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이제 돌려보면 여기서는 실패하겠죠. 토큰을 안 넣어줬으니. 실패해야 되는데 지금
통과가 되네요. 기존의 JWT 서비스 로직을 좀 살펴볼게요. 왜 계속 통과하나 싶더니만 이제 어서트 문을 안 썼군요. 어서트. 실패를 해야 되겠죠? 네, 실패했고요. 네, 맞게끔 하려면은 여기 이제 토큰을 넣어줘야 될 겁니다. 성공하려면 얘를 넣어줄게요. 카피해서. 네, 성공했습니다. 어서트로. 실패하는지도 볼게요. 네, 테스트 코드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걸 봤고요. 어댑터 패턴을 제가 오늘 왜 들고 왔냐. 저희가 요즘 트렌드가 그 도메인 주도 개발이죠. 주도 설계죠. DDD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 맞물려가지고 또 아키텍처 쪽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또 DDD랑 궁합이 또 잘 맞아서 그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또 얼마 전에 책을 몇 권 읽다 보니까 헥사고널 아키텍처라는 게 있더라고요.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제가 접하게 된 거는 헥사고널을 먼저 접한 게 아니었고, 요 책이거든요. 테스트 주도 개발로 배우는 객체 지향 설계와 실천. 요 책을 제가 예전에 읽다가 여기 안에서 이 포트 어댑터 패턴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이 됐었거든요. 이 책 나온 지가 오래됐고. 이 책이 2013년에 뭐 나온 거랑 번역이 이미 됐던 거라면은 이 책을 읽어보면은 2004년 전후반 해가지고 이미 이 사람들은 테스트 주도 개발로 테스트를 하면서 설계를 이렇게 주도해 나갔던 거죠. 테스트로 설계를 주도해 나갔던 건데 이 사람들이 이때 얘기했던 부분이 한 줄 나와요. 이 책 읽다 보면은 포트 어댑터 패턴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그때 이게 뭐지 하고 좀 알아봤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아키텍처를 또 공부를 하면서 요 클린 아키텍처라고 요 책이 있습니다. 요 책 읽어보면은 여기에 포트 어댑터 패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헥사고널 아키텍처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헥사고널 아키텍처라는 얘기가 나와서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클린 아키텍처라는 요 책이 있더라고요. 클린 아키텍처라는 요 책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돼 있어서 책을 쭉 읽다 보니 참 마음에 드는 테스트 주도하고 TDD하고 DDD하고 MSA까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까지 잘 어울리는 그런 개념이길래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이 포트 어댑터 패턴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어댑터 패턴에 대해서도 좀 이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어댑터 패턴을 좀 준비를 했고요. 자, 이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보면은 이제 뭐 소위 포트 어댑터 패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 그림은 조금 이제 부족한데 이 경계 있죠? 요 경계 코어라고 부분 부분이 이제 DDD로 도메인으로 주도돼서 개발이 되는 부분이고 이 DDD로 주도된 이 설계 그 소스들을 이제 바깥쪽에 노출을 해야 돼요. 인프라들이랑 뭐 데이터베이스 뭐 혹은 뭐 UI 뭐 이런 것들이랑 노출을 해야 되는데 그 노출을 하기 위해서 요 경계선에 포트를 하나 두는 거죠. 이 도메인, 코어 도메인은 여기 경계에 놓인 포트, 그러니까 자바 코드로 얘기하면은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이 인터페이스로만 이용을 해서 밖이랑 통신을 할 거야. 메시지를 주고받을 거야. 라는 거를 의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에 포트를 두고, 그 다음에 여기 UI, 테스트 스크립트 뭐 이렇게 돼 있는, 어댑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인프라는 이 어댑터 영역 바깥쪽에 있죠. 바깥쪽에 데이터베이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쭉 있을 텐데 통신할 때 얘네들이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나 뭐 이런 거를 직접 이 포트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포트의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중간에 어댑터라는 걸 구현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포트 어댑터 패턴이고요. 이런 것 개념들을 활용을 해서 아키텍처를 만든 것이 헥사고널 아키텍처다라는 거였습니다. 예, 어댑터 패턴을 통해서 헥사고널 아키텍처까지 좀 알아봤고요. 이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되면은 물론 코드량도 많아지고 하는 그런 단점이 좀 있게 되지만은 저는 이 책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다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코드량이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나서 더 중요한 부분은 만들 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고 나서
유지하는 데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유지를 할 때 뭔가 요구사항이라는 게 이제 바뀌고 뭔가 법이 바뀌면 또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뭐 계속 수시로 수정 변경이 일어날 텐데 그것들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는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이 포트 어댑터 패턴, 헥사고널 아키텍처가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도 앞으로는 스프링 부트 개발을 관련해가지고 코딩할 때는 최대한 포트 어댑터 패턴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구성을 해서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터 패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